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개 건강 박쌤입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장마철이라 새벽에는 엄청나게 비가 오고 뭐 또 낮에는 햇빛도 안 나고 습하기만 해서 좀 생활하시기가 약간 저부터도 좀 많은 부분이 좀 불편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을 좀 따뜻하게 하시고 너무 찬물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덥다고 너무 에어컨이나 이런 거에 또 매달리시게 되면 냉방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또 쉽게 지치고 쓰러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 주의하시면서 우리 또 항상 건강하게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기를 정말 기원해 봅니다. 자, 이어서 이제 4장, 왜 이유 없이 계속 아플까? 이제 4장인데, 모든 통증의 근원은 무엇일까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모든 통증의 근원은 저는 독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소 부족이에요, 산소 부족. 예. 그래서 이제 166페이지에 다발성 경화증 얘기가 나오는데, 다발성 경화증이 예전에는 없었던 건 아닌데 잘 발견 안 됐었는데 요즘 너무 쉽다기보다는 예전에 비해서 빈도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다발성 경화증. 제가 아는 젊은이 하나도 이제 이 질병을 갖고 뭐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많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뇌와 척수의 지속적인 염증이 결국 미엘린 초에 손상을 입히면서 시작된다라고 돼 있어요. 미엘린이라는 게 뭐냐면 신경 다발을 감싸고 있는 전선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선. 우리 신경계가 신경계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안에 신경계를 감싸고 있는 피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가 이제 염증에 의해서 벗겨지는 거죠. 그래서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발성 경화증은 신경성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167페이지에 항생제의 한계라는 얘기가 있는데 항생제는 참 안 좋은 겁니다. 항생제보다 더 안 좋은 것이 이제 소염 진통제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복용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 몸에. 그래서 이제 171페이지에 이제 또 사례가 나옵니다. 니콜이라는 이제 환자분의 사례가 나오는데, 중금속은 체내의 많은 효소 체계를 오염시켜서 여러 질병을 일으킬 수 있지만 특히 신경과 뇌에 손상을 입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중금속 오염이 되게 심각하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 못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알루미늄이나 이런 중금속에 많이 오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호일이거든요. 호일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특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에서 싸먹는 김밥 말고 뭐 보통 이제 김밥 한 줄을 산다든지 두 줄을 산다든지 하게 되면 호일에 꽁꽁 싸주잖아요. 그 따뜻한 김밥에서 그 열기에 의해서 호일이 녹아 나오고 이런 중금속들이 우리 몸에 계속 침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중금속들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 신경계를 교란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증상 같은 근원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177페이지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중추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두뇌와 척수는 주변 신경계에 의해 사지를 포함한 모든 기관에 연결되어 있다. 우리 척수 안에 있는 신경계는 우리 모든 머리뿐이 아니고 우리 몸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결국 두뇌를 조종할 수 있는 그 신경계들이 우리 모든 기관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시다시피 슈퍼맨이 경추 2번을 다쳤을 때 그 경추 2번 밑으로 전부 사지를 못 움직였잖아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생명의 필수적인 중요성 때문에 중추신경계는 완벽하게 뼈로 둘러싸여 있다. 두개골 꼭대기부터 척추 하부에 이르는 뼈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막이 되어주고 있다. 깊숙한 내부에서는 혈액 내관문에 의해 오염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다. 이제 과학이 점점 더 발달되고 과학자들이 더 밝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 뇌에는 면역 체계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도대체 뇌 안쪽에는 어떤 면역계가 우리 뇌를 지킬까 했더니 뇌 전용 면역 체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뭐 비세포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또 따로 있었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과학적으로 다 밝혀낸 사실들이고 이런 중추신경계가 고장 나는 것들이 이제 결국은 그런 얘기된 거예요.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신경계가
중추신경계가 이렇게 되는 것들이 중금속도 있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로 인한 장기간 염증이 발생한다는 거죠. 염증은 최근 10년 동안의 후반기에 뜨거운 관심사가 되기 시작했다. 통합의학계 내부에서는 많은 초기 만성 질환들은 신체 전반에 걸린 만성 염증의 결과로 간주된다. 만성 염증이라는 거죠. 만성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염증이 왜 생기냐면 순환계가 돌질 않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순환계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하나는 심혈관계, 상수도로 비유되는 심혈관계, 하수도로 비유되는 임파계죠. 이 두 순환계가 잘 돌면 염증은 안 생기는데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특히 또 염증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현대인들이 물을 잘 안 먹습니다. 왜? 여름에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옛날 같으면 더워서 밖에서 활동을 하고 더워서 물을 먹든지 저녁 때 오면 뭐 수박 화채를 만들어서 먹었든지 어쨌든 간 수분 섭취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커피를 즐겨 먹죠. 거기다가 또 시원한 에어컨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예전만큼 또 그렇게 물을 많이 마시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순환이 점점 느려지는 거죠. 또 거기다가 달달한 음식들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더더욱 느려지는 예의가 되는 것들이죠. 새로운 연구들은 뇌염증과 노인성 뇌질환의 신호들이 짙어진 하급의 염증 상태가 지속된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알츠하이머도 그렇습니다. 중추신경계 염증은 자폐증에서 섬유근육통, 알츠하이머에 이르는 모든 질환의 전조일 수 있다는 추측이 있었다. 척수염증이 만성 통증의 근본적인 기제일지도 모른다고 추측되었다. 이 책이 나올 당시에는 그럴지도 모르겠다라고 추측된다고 했는데 이 책이 15년도에 나온 책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밝혀진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거짓 확실하게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은 다름 아닌 중추신경계의 염증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179페이지에 신체의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신호 전달 분자 물질 인터류킨과 전체적인 사고 방식을 변화시키는 미세 세포인 마이크로글리아가 뇌염증의 인자들이다. 그럼 마이크로글리아는 중추신경계에 상주하는 면역 체계로서 활동한다. 만약 어떤 것이 혈액을 통해 뇌 관문을 슬쩍 통과하려고 하면 마이크로글리아가 가로막는다. 마이크로글리아는 침입자를 죽이려고 돌진하면서 수상돌기들과 축색돌기들이 엉킨 사이를 바짝 좁히면서 해로운 유기체는 무엇이든 공격하고 삼킨다. 얘는 이제 뇌 안으로 들어가기 전 단계고요. 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미세 악교세포라는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또 있습니다. 마이크로글리아는 뇌를 보호하고 침입자들을 파괴하기 위해 활동하면서 일종의 완충장치 역할을 하는 종창을 만들기 위해, 종창이라는 게 염증 종양등으로 곰거나 부어오르는 거 있죠. 뻘겋게 그런 걸 종창이라고 합니다. 종창을 만들기 위해 염증성 화학물질을 분비한다. 이런 염증성 반격이 분자적인 수준에서 발생하는 동안 사람은 전반적으로 피로감과 두통과 열 그리고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다. 우리 뭐 피부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신체적 부상, 심리적 트라우마, 뇌 산소 부족, 세균성 감염, 바이러스 감염, 환경 독소 등 매우 긴 목록이었다. 중추신경계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마이크로글리아는 그들이 하는 유일한 방법인 염증을 만들어내는 반응을 보이면서 상향 조절했다. 그러니까 염증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목적인데 얘가 이제 만성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마이크로글리아가 상향 조절되면 중추신경계 전반에 염증을 일으킨다. 너무 자주 활동하게 될 경우 만성 염증 상태로 뇌를 지키면서 과도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여러 뭐 한 가지 이유는 아닙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만성 통증, 우울증, 불안장애, 섬유근육통, 만성 두통,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다. 그것들은 만성적인 마이크로글리아 활성화에 지나지 않는다. 마이크로글리아 활동에 유발된 모든 질환은 증상이 나쁜 같은 현상의 변형이다. 유전적인 성향이나 누적된 공격의 특별한 조합은 다른 징후로 나타나지만 생리학적인 면에서는 단일한 근본적 과정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원인은 한 가지란 얘기예요. 뭐 물론 단순히 한 가지라고 결론 짓기는 조금 뭐하지만 이 저자께서는 게리 케플런 박사께서는 모든 것의 근원 마이크로글리아라고 이제 염증 입장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모든 게 마이크로글리아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고 뭐
뭐 그렇게 단순하게 병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187페이지에 다양한 병리 현상이 마이크로글리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많다. 예를 들면 정신적 외상을 초래할 정도의 뇌부상, 저산소증, 국소빈혈, 신체적 혹은 정신적 트라우마, 감정적 스트레스, 세균성과 바이러스성 감염, 나비나 디젤 배출 입자들과 같은 환경 독소의 흡수,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같은 신경성 질병, 에이즈에 관련된 치매 등이 그것이다. 그렇죠. 이게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죠. 마이크로글리아가 이전의 공격들을 기억한다는 증거가 증가 추세에 있다. 그들이 일단 활성화되면 신경체계를 통틀어 염증이 일어나도록 활동이 시작된다. 왜냐하면 얘가 이제 여기 기억한다라는 거. 왜 기억을 할까요? 면역세포기 때문에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신체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다음에 신체가 공격당할 때까지 휴지기로 돌아간다. 시간이 흐르면서 반복되는 공격으로 인해 마이크로글리아는 각 공격에 좀 더 빠르게 활성화되면서 증가하기 시작하고 휴지기로 돌아가기를 더욱 꺼리게 된다. 우리 면역세포가 과잉 반응으로 움직이는 게 자가 면역이듯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결론은 아니지만 188페이지에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거진 결론처럼 얘기를 해놓는데 만성 통증과 우울증은 염증성이자 신경성 질환이다. 마이크로글리아라고 불리는 뇌 속의 미세한 세포들은 그런 염증의 원천이다. 우리 삶에서 당하는 육체적이고 감정적인 트라우마들은 서로 상관이 없지 않다. 그들은 모두 우리 신체 염증에 누적 효과를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자는.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192페이지에 염증의 스위치를 내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는데 마이크로글리아는 오직 병적인 상태에서만 활동 과잉이 된다. 너무 많은 공격이나 감염, 부상 혹은 신체적 충격이나 정서적 충격을 받은 후 만성적으로 상향 조절된 상태가 되어 염증성 물질을 규칙적으로 생산하면서 신체를 보수하는 그들의 역할로 돌아가기보다는 항상 스위치가 켜져 있는 염증 상태로 머물게 된다. 왜? 면역 체계니까. 그래서 자신의 가치는 내가 몸담고 있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까 얘기한 그 사례의 여자 환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두뇌가 작동을 하거나 안 하건 나라는 존재 자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그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끼셔야 됩니다. 근데 많이 안 아끼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4장에서 우리의 만성 통증은 결국은 마이크로글리아 때문인데 얘가 결국 염증을 유발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장이 시작이 되는데 5장 제목이 뭐냐면 잘못된 식습관이 공황장애가 되기까지. 이것도 이제 다 이제 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저자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210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음식은 곧바로 우리 신경체계에 영향을 준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먹으면 수많은 영향들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무엇보다도 우울증, 편두통, 불안, 말초신경장애, 공황발작 또는 통증 등이 나타난다. 정서적인 증상이 심리적인 문제에 의한 것이 아닌 것처럼 육체적인 증상이 극심한 부상 때문도 아니다. 네. 그렇잖아요. 지금 마지막 단어에서 이제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육체적인 증상이 극심한 부상 때문도 아니다. 나는 아픈데 병원 가면 안 아프다고 뭐 정상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신경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근데 음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섭거든요. 왜? 내가 먹은 것이 나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래된 책인데 뭐 1900년 말, 뭐 2000년 초반에 나온 책들에 보게 되면 이제 일본의 사례인데 할머니가 사랑하는 손주가 콜라를 참 좋아했어요. 탄산음료를 너무 좋아하니까 엄청나게 콜라를 사다 줬어요. 근데 이 어느 날 이제 저혈당 상태가 떨어지면서 이 아이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할머니하고 엄마를 때려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신문에도 크게 났고 아마 그 책에도 그 사례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것처럼 먹는 것은 우리 신경계를 그렇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사람을 미치게도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이가 자기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인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저혈당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이제 인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라는 것들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12페이지에 당신의 장이 줄줄 새고 있다. 사실은 이거 장루수 증후군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얘기를 장루수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또 단백질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단백질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도 없는데 하여간 되게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결혼하는 이유가 이혼하는 이유가 되고 어떤 일을 시작하는 이유가 그 일을 그만두는 이유가 되듯이 항상 동일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지만 그 모든 질병은 단백질이 일으킵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LDL, HDL, 콜레스테롤이 지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단백질이 아니면 어떻게 피안을 떠다닐 수 있어요? 지방이 혈관벽에 다 들러붙어야죠. 운반체예요. 지방을 운반하는 운반체가 LDL, HDL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소화관은 1년에 비어있는 기간으로 내부에 빽빽하고 길고 구불구불한 호수 같은 부분이 연결되어 구성되었다. 그것을 풀어놓으면 7.5에서 10.5m 길이로 2층 건물 높이와 비슷하다. 우리의 생존은 그것에 달려있다. 음식을 섭취하면 그것은 영양 흡수를 통해 신체가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소화기관에 들어온다. 고기와 야채와 빵 그리고 우리가 섭취하는 그 외의 다른 것들을 혈류가 흡수할 수 있도록 미세한 입자로 바꾸기에 우리는 소화관에 의지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입에서 식도로 내려가 위장으로 간 다음 소장과 대장을 걸쳐 직장 그리고 항문으로 이어지는 비어있는 기관들에는 소화액을 분비하는 미세한 분비선을 포함하는 점액들이 붙어있다. 소화관을 따라 있는 모든 기관들은 음식물이 관을 움직여 통과하도록 돕는 근육층을 갖고 있다. 근육들이 펼치는 일종의 잔물결이는 동작, 그러니까 연동 운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기관을 헤치며 다니는 태양의 파도와 같다. 근육이 수축의 통로를 좁게 만들면서 음식물을 밀어내고 추진시켜 음식물 유동체의 파도가 밀물과 썰물처럼 움직여서 신체의 기관들을 통과하도록 만든다. 이게 우리의 이제 장이 하는 운동들이죠. 근데 입에서는 우리가 잘 알지만 탄수화물을 주로 분해하고요. 위장에서는 단백질을 분해하고요. 이제 비로소 소장으로 왔을 때, 소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소장으로 왔을 때 지방이 분해가 되는 겁니다. 물론 덜 분해된 단백질과 탄수화물도 비로소 소장에 와서 다 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215페이지에 장, 우리 몸의 또 다른 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의 소화기 계통은 뇌만큼이나 많은 신경전달 물질을 생성한다. 세로토닌, 사실은 뇌에서 많이 만들 것 같지만 장에서 95%를 만듭니다.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같은 합성 마약의 출현과 함께 우리는 우울증, 불안, 불면증을 뇌를 순환하는 세로토닌의 양과 연관지어 생각하게 되었다. 세로토닌의 95%가 뇌가 아닌 장에서 생성된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것은 겨우 최근의 일이다.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의 부작용에 자주 장 문제가 포함되는 것도 이해가 갈 만한 일이다. 그러니까 장이 건강을 다 좌지우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꼭 마이크로바이옴을 떠나서도 마찬가지예요. 클론병, 과민성 대장증후군, 궤양성 대장염 역시 자가 면역질환, 관절염, 습진, 골다공증, 건선, 식품에 대한 민감성처럼 장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최근의 연구 결과를 접한 의사들은 편두통이 장을 악화시키는 식품 민감성에 의해 자주 촉발된다는 것을 점차 인식하고 있다. 만성피로증후군, 천식, 섬유근육통 같은 질환들은 장관과 중요한 관련이 있다. 균형이 회복되면 증상들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 장간의 건강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면역체계의 효과가 증가한다라고 돼 있으면서 219페이지에 건강은 장내 박테리아를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박테리아 하면 우리가 꼭 유산균만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장에 대해서는 이제 뭐 시간이 그렇게 됐으니까 박테리아 그러니까 장에 대해서는 또 다음 주에 연결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마철이지만 한 주 화이팅 하시고 건강에 모두 신경 쓰는 한 주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